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100년의 시대는 실질금리도 진짜 금리도 마이너스인 시대가 약 100년간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많은 국가들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벌써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인 곳도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도 은행에 예금을 할 때 보관료를 우리가 되려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는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채권들 중에서 진짜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하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역사상 전례 없는 10조 달러 규모의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리 환경에서 진정한 바닥은 어디일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0이 되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0 밑으로 내려간다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좀 이질적으로 다가오지만 아마도 미래에는 마이너스 금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130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700년간의 금리와 또한 실질금리의 변화를 보면서 앞으로 금리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것은 700년간의 금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1300년부터 현재까지 등락만 있을 뿐 하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700년의 역사 동안 계속 금리가 아래로 향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만의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 이유야 나열하자면 정말 많지만 제가 요약해서 총 2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성장의 둔화가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성장합니다. 기술도 발전하고 그로 인해 문명도 발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제 성장률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 경제가 뒤로 퇴보하는 일은 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들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만약 치킨집을 차렸다고 생각해 볼까요? 만약 테이블이 1개밖에 없다고 쳤을 때 이 1개의 테이블로 최대 벌 수 있는 돈은 10만원입니다. 우리 치킨집이 너무 잘 나가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먹는다면 테이블을 좀 더 늘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총 3개로 늘렸다고 치겠습니다. 그로 인해 테이블 1개당 10만원을 버는 거니 총 3개로 늘어나면서 수입은 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3배가 증가한 거죠.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테이블을 2개를 더 늘림으로써 총 수입이 3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테이블을 2개 더 늘리면 매출이 여기서 또 3배 증가할까요? 우리가 테이블 1개당 10만원이라고 쳤기 때문에 테이블 5개는 매출 50만원입니다. 즉 기존의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배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하게도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하는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도 경제 규모가 작은 신흥국들을 보면 이들의 경제 성장률이 높은 이유가 말 그대로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리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규모가 크고 안정적일수록 금리가 낮은 게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반대로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심하다면 당연히 높은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흥국들은 경제 규모도 작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높을 뿐더러 금리도 높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300년대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짐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이것은 차례로 낮은 이자율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이유인데요. 2번째 이유로는 인구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통계는 여러 가지 수준에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출산율 감소와 함께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저축률이 높아지고 기대 수명이 길어지며 노동 참여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하루 10,000명의 속도로 은퇴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돈을 빌리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 은행에 갔더니 3%로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다른 은행들이 달려들더니 나도 빌려줄게, 나도 빌려줄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금리를 가장 낮게 부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와 소비는 대출을 하는 것과 아주 연관성이 깊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집을 살 때나 자동차를 살 때 대출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할부도 대출의 일종이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빌리려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는 올라갈 것인데,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인 거니 자연스럽게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유, 경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당연히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금리는 자연스럽게 하향하는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다는 점과, 그 다음에 인구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출산율 감소로 인한 고령화가 이렇게 금리를 낮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 이 두 가지로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하향하는 추세를 그릴 겁니다. 당연히 그 중간중간 과정에선 등락이 있겠지만요. 그런데 현재는 벌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로금리이고 물론 내년부터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는 있으나 우리가 1970년대부터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면 등락만 있을 뿐 고점도 저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추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부작용이 있다 뿐이지 세상은 결국엔 이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와 비슷하게 실질금리라는 것도 이러한 추세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금리를 10%나 준다고 해요. 그러면 와,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금리 10%?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당장 은행에 가서 예금해야지? 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1년에 막 2배씩 뛴다면, 짜장면 가격이 내년 되면 막 2배가 되어 있다면 누가 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할까요? 내가 5,0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에는 5,500원이 되겠지만 5,000원이었던 짜장면은 내년에 만원이 되어 있으니 내가 숫자적으로 보면 돈을 번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돈을 잃은 게 되겠죠. 이것을 바로 실질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도 실질적으로 나는 돈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반대로 실질금리가 플러스라는 것은 은행에 예금만 해놔도 실질적으로 내 자산이 늘어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700년간의 실질금리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1310년부터 2018년까지의 금리 변화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700년의 시간 동안 실질금리는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게 된다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을 해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 은행의 예금이 정말 제 가치를 못하게 될 때는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보다 실물 자산을 사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썩지도 변하지도 않는 금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선호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1900년부터 금은 어마어마한 폭등을 하는 장세가 꽤나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1980년에는 금이 무려 26배가 상승을 했었고, 이때 은 같은 경우는 32배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0년부터 2011년에는 금은 한 6에서 7배 정도, 은은 11배 정도 상승했던 그런 폭등 장세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순간이 1300년 이후 처음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실질금리라는 것도 역시 이렇게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금리가 플러스를 유지하는 흐름보다는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표는 실질금리가 1300년대 5.1%에서 1900년대 평균 2%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여줍니다.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의 평균 실질금리는 1.3%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실질금리가 대부분 마이너스인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거대한 실질금리의 추세 자체가 이미 벌써 그 거대한 추세가 0에 닿았고, 1900년부터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를 찍는 일이 더욱 빈번하고 더욱 깊게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단기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더욱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인 시대를 살아가게 될 날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기적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 금리와 실질금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물론 당장 마이너스 금리가 시작되고 실질금리가 뭐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뭐 100년 동안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단기적인 등락이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성을 그릴지 꼭 생각하고 우리의 투자에 접목을 시키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는 항상 금의 시대가 찾아왔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시대는 정말 금의 시대일지도 모르겠네요.